병법 36개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꾀를 부리거나 영리하게 상황을 빠져나갈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36개 주랭랑이 최고야. 하지만 36개는 단순히 도망치는 계략 하나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에 걸쳐 동양의 전쟁터와 조정, 그리고 저작거리에서 검증된 삶의 지혜가 집약된 위대한 고전입니다. 병법 36개는 중국 역대 전쟁의 실전 사례와 손자병법을 비롯한 여러 병법서의 이론을 종합하여 36가지 계책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각 계책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통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전쟁이 끝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경영자의 서재, 외교관의 책상 위에, 그리고 삶의 지혜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36개는 상황에 따라 6개의 묶음으로 나뉩니다. 내가 유리할 때 쓰는 승전계, 오늘 함께 살펴볼 적과 세력이 비슷할 때 쓰는 적전계, 내가 분리할 때 쓰는 공전계, 적을 직접 공략하는 혼전계,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는 병전계, 그리고 막다른 상황에서 쓰는 패전계가 그것입니다. 이 6묶음은 삶의 어떤 국면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것은 그 두 번째 묶음, 바로 적전계입니다. 적전계란 나와 상대의 힘이 엇비슷하게 맞서 있을 때, 즉 단순한 정면 승부만으로는 결판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꺼내드는 6가지 계책입니다. 힘이 비슷한 상황이야말로 사실 우리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장면이 아닐까요? 경쟁자와 실력이 비슷하고 상대와 나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어느 쪽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적전계의 6개 책은 그 순간을 정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돌파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한쪽을 보여주며 다른 쪽을 치고, 때로는 강 건너에서 조용히 불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웃음 속에 결단을 감추고, 작은 것을 버려 큰 것을 지키며 스쳐 지나가는 기회조차 놓치지 않는 것. 이 6가지 지혜는 전쟁터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매일 펼쳐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6가지 계책을 하나씩 찬찬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서 오래 고민해온 어떤 문제의 실마리를 혹은 살면서 한 번쯤 써먹고 싶었던 지혜의 한 조각을 발견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마음을 열고 들어가 보시죠.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상대에게 그것을 드러내서는 안 될 것 같은 순간. 아직 준비가 덜 되었는데 이미 준비된 것처럼 보여야만 하는 순간.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무게감을, 아직 오지 않은 확신을,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36개의 7번째 계책인 무중생유는 바로 그 본능에 이름을 붙여준 지혜입니다. 무중생유. 글자 그대로 풀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것. 이것이 이 계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36개는 이 계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를 실처럼 보이게 하고 실을 허처럼 보이게 하라. 처음에는 허로 상대를 속이되 결국에는 실로 마무리하라. 거짓을 진짜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이 계책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이 계책을 가장 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흔히 제갈공명의 공성계가 언급됩니다. 위나라의 대군이 성을 포위했을 때 경력을 잃은 제갈공명에게는 싸울 군사가 없었습니다. 그는 성문을 활짝 열고 성루 위에 홀로 앉아 거문고를 연주했습니다.
깃발도 없고 군사도 없고 방어의 흔적조차 없는 텅 빈 성. 그 고요함이 오히려 위나라 장수 사마이의 눈에는 거대한 함정처럼 보였습니다. 분명 저 안에 무언가가 있다. 저렇게 여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저들은 알고 있다는 뜻이다. 사마이는 결국 분대를 물렸습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갈공명의 배짱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상대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마이는 신중하고 의심이 많은 장수였습니다. 제갈공명은 그 의심 많음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무중생유는 허공에 무언가를 그려넣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그 허공의 두려움과 상상을 채워넣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진짜 힘은 없지만 상대가 그 힘을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계책의 진정한 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중생유는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계책은 비겁한 속임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지혜, 그리고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을 갖추어 나가는 동안 버텨낼 수 있는 의연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아직 실적도 경험도 부족한 상태에서도 당당하게 첫걸음을 내딛는 것. 확신이 없더라도 확신 있는 태도로 첫문을 두드리는 것. 그 용기 자체가 이미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물론 이 계책에는 반드시 따라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36개는 분명히 말합니다. 처음에는 허로 시작하되 반드시 실로 마무리하라고. 상대를 속여 시간을 벌었다면 그 시간 안에 반드시 진짜 힘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만들어 놓고 속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허풍에 불과합니다. 무중생유의 진짜 완성은 없음에서 시작하여 있음으로 도달하는 그 여정 전체에 있습니다. 지금 혹시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망설이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이 첫걸음을 막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무중생유는 말합니다. 시작이 곧 창조라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은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이미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우리는 때때로 상대에게 내 진짜 의도를 들키지 말아야 할 순간을 맞닥뜨립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경쟁의 한가운데서, 혹은 오랜 갈등의 국면에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곧장 드러내는 순간 상대는 방어를 세우고 문을 닫아버 버립니다. 그럴 때 현명한 사람은 정면을 보여주면서 측면을 노립니다. 36개의 8번째 계책, 암도진창은 바로 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암도진창. 밝은 길로는 잔도를 수리하는 척하고 어두운 길로는 진창을 건넌다는 뜻입니다. 잔도란 절벽을 따라 놓인 험한 산길이고 진창은 그 뒤편에 숨겨진 또 다른 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움직임으로 상대의 시선을 잡아두고 그 사이에 진짜 행동은 전혀 다른 곳에서 조용히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이 계책의 본질입니다. 이 계책의 이름은 중국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초안전쟁 시절 유방은 항우에게 밀려 험조나 촉당에 갇혀 있었습니다. 항우는 유방이 그 험한 산길을 넘어오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유방의 책사 한씨는 그 심리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한씨는 병사들을 시켜 산절벽의 잔도를 요란하게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망치 소리, 목재를 나르는 소리, 병사들의 웅성거림. 항우의 군대는 그쪽을 주시했습니다. 유방은 저 험한 길로 오르는 것이구나. 하지만 그것은 눈속임이었습니다. 유방의 본대는 그 소란스러운 잔도 수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진창의 새끼를 조용히 건너고 있었습니다. 항우가 정신을 차렸을 때
유방의 군대는 이미 관중 땅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 계책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선을 분산시키는 힘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크고 요란하고 분명한 움직임에 시선이 쏠립니다. 남도진창은 그 인간의 본능적인 시선의 편향을 활용합니다. 상대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진짜는 그 사각지대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진짜 길을 선택하는 판단력입니다. 잔도 수리가 아무리 요란해도 진창을 건너는 본대의 발걸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계책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겉의 소란과 속의 실행,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야 합니다. 일상의 언어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암도진창은 전략적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을 동시에 드러내려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준비하는 것, 내가 향하는 곳을 모두 공개하면서 정면으로 돌파하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을 아끼고 움직임을 숨기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새로운 계획을 준비할 때 아직 무르익지 않은 단계에서는 조용히 실력을 쌓으면서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진짜 방향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암도진창이 건네는 조언입니다. 물론 이 계책은 오해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숨기고 속이는 것이 과연 바른 삶의 방식인가 하고요. 하지만 암도진창의 핵심은 상대를 해치기 위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자원과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집중시키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동시에 내보이며 힘을 분산시키는 대신 진짜 중요한 한 곳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그 집중의 지혜가 암도진창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당신이 나아가려는 길이 있다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을 모두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까? 아직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진창의 새길을 건너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당신은 이미 건너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내가 나서야 할 것 같은 충동이 밀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지켜보는 것. 그 고요한 기다림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36개의 9번째 계책, 격안관화는 바로 그 기다림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격안관화, 강 건너 불구경. 이 말은 우리말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만큼 친숙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이 말은 흔히 냉담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가리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 관여하지 않으려는 이기심. 그러나 36개가 말하는 격안관화는 그런 차가운 방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개입의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는 고도의 전략적 인내입니다. 이 계책의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적과 나의 힘이 엇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먼저 움직이면 에너지를 소모하고 약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 진영 안에 갈등과 혼란이 싹트고 있다면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상대는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너짐이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비로소 움직이는 것. 불이 강 건너에서 타오르고 있다면 섣불리 물을 끼얹으러 뛰어들 것이 아니라 불길이 어떻게 번지는지를 냉철하게 관찰하며 최선의 개입 시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격안관화의 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 중 하나로 사마이가 꼽힙니다. 삼국시대 위나라의 명장이었던 그는 제갈공명과 수차례 대치하면서도 좀처럼 정면 승부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갈공명이 도발하고 심지어 여인의 옷을 보내며 모욕을 주어도 사마이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갈공명의 군대는 멀리 촉당해서 험한 산길을 넘어 보급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갈 것이라는 사실을 사마에는 기다렸습니다. 강 건너 불길이 스스로 타들어가기를. 결국 제갈공명은 오장원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총나라의 붓벌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마에는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움직여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 때입니까? 우리는 흔히 빠른 행동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즉각 반응하고 먼저 움직이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격안관아는 그 통념에 조용히 반문합니다. 때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움직임이라고. 일상 속에서 이 계책은 여러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굳이 중재자로 나서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해결될 일이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오해가 쌓였을 때 말로 풀려 할수록 오히려 엉켜드는 실타래처럼 상황이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경쟁에서 상대가 무리한 확장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맞불어 놓기보다 그 무리함이 스스로 드러날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격안관아는 그 모든 순간에 속삭입니다. 서두르지 마라. 불은 스스로 탄다. 그러나 이 계책에는 반드시 전제가 따릅니다. 강 건너 불을 구경하는 동안 나는 결코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소모되는 동안 나는 조용히 힘을 비축하고 실력을 갈고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과 전략적 기다림은 전혀 다릅니다. 게으름은 시간을 흘려보내지만 전략적 기다림은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듭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스스로 타오르고 있는 불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굳이 뛰어들지 않아도 시간이 그 해답을 만들어줄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격안관아는 말합니다. 강 건너를 바라보는 그 고요한 눈빛 속에 때로는 가장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드러나는 위협이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은 위협입니다. 칼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하는 손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36개의 10번째 계책, 소리장도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날카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리장도, 웃음 속에 칼을 감춘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친근하며 해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냉철한 판단과 결단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이 계책의 핵심입니다. 36개는 이 계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어하고 겉으로는 달콤하게 하되 속으로는 냉정하게 준비하라. 상대가 방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곧 승리의 절반이라고. 역사 속에서 소리장도의 대표적인 인물로 당나라 현종 시절의 간신 이인보가 자주 언급됩니다. 이인보는 누구에게나 다정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언제나 격려와 칭찬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그와 대화를 나눈 뒤 기분 좋게 돌아서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인보의 입에는 꿀이 있고 뱃속에는 칼이 있다. 부밀복검. 그 달콤한 말 뒤에서 이인보는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인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웃음이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소리장도를 이인보처럼 타인을 해치는 도구로만 이해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음모의 기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36개가 이 계책을 통해 전하려는 더 깊은 메시지는 다릅니다. 그것은 감정과 전략을 분리하는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면의 결단과 외면의 태도를 의도적으로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함.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유지하면서도 상대에게는 부드럽고 열린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내공.
그것이 소리장도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생각해보면 소리장도는 감정관리의 지혜로 읽힙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오랫동안 공들인 일이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순간들. 그때 우리의 본능은 즉각 반응하라고 명령합니다. 분노를 드러내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맞서 싸우라고. 하지만 그 즉각적인 반응이 언제나 최선은 아닙니다. 소리장도는 말합니다.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라고. 내면에서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다음 행동을 준비하면서 겉으로는 평온하고 여유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장기적으로 더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분노를 즉각 표출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자신의 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하지만 웃으면서도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상대가 쉽게 흔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계책을 삶에 적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리장도는 타인을 기만하거나 해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한 내면의 훈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그 미소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준비하는 것. 겉의 온화함과 속의 단단함이 함께할 때 사람은 가장 깊은 의미에서 강해집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당신의 감정을 흔들고 있습니까? 당장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까?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웃음 속에 감추어야 할 것은 칼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단단할수록 어떤 상황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살면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을 놓아야 더 큰 것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순간. 당장의 손해가 너무 아파서 눈앞의 것을 붙들다가 결국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질문을 마주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 36개의 11번째 계책 이대도강은 바로 그 선택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대도강. 자두나무가 복숭아나무 대신 쓰러진다는 뜻입니다.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가 나란히 서 있을 때 벌레가 복숭아나무의 뿌리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자두나무가 그 자리를 대신해 쓰러짐으로써 복숭아나무를 살린다는 예치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작은 희생으로 더 큰 가치를 지키는 것. 전체를 살리기 위해 부분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이대도강의 핵심입니다. 이 계책은 전쟁터에서 특히 자주 활용되었습니다. 적과 세력이 비슷한 상황에서 전선의 모든 곳을 동시에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군대는 반드시 어딘가에 집중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딘가를 의도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점을 과감하게 내어줌으로써 핵심 거점을 지키는 것 혹은 일부 병력을 희생시켜 주력 부대를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 이 모든 결단이 이대도강의 실천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계책을 가장 담대하게 구현한 장면 중 하나는 한나라 장수 기신의 이야기입니다. 항우의 군대에 포위된 유방이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기신은 스스로 유방의 수레와 복장을 갖추고 성문에 나섰습니다. 항우의 군대가 기신을 유방으로 알고 몰려드는 사이 진짜 유방은 다른 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기신은 자두나무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쓰러짐으로써 복숭아나무를 살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숙연함과 함께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가? 이대도강은 본질적으로 가치의 우선순위에 관한 계책입니다.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것을 내어놓는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흐릿한 사람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알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대도강은 매우 친숙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업에서 수익성이 낮은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결단. 바쁜 일상에서 덜 중요한 약속들을 줄이고 가족과의 시간을 지키는 선택. 오랫동안 익숙해진 나쁜 습관을 버림으로써 건강이라는 더 큰 가치를 지키는 노력. 이 모든 것이 이대도강의 현대적 실천입니다. 작은 자두나무를 기꺼이 내어줄 때 복숭아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계책을 실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손실회피의 심리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진 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설령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 한번 손에 쥔 것을 놓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붙들어 놓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게, 내어주어야 할 것을 내어주지 못하게. 이대도강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 라고 말합니다. 자두나무의 쓰러짐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숭아나무를 살리기 위한 가장 숭고한 선택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자두나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복숭아나무는 무엇입니까? 그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이대도강의 지혜를 손에 쥔 것입니다. 어림으로써 지키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기회가 있었습니까? 특별히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떤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뜻밖의 좋은 일이 찾아왔던 순간. 반대로 분명히 기회가 있었는데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36개의 12번째 계책 순수견양은 바로 그 찰나의 감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양을 만나면 그냥 끌고 가라. 작고 우연한 기회조차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계책의 본질입니다. 순수견양. 손을 뻗는 김에 양을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원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마주친 이익이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취하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큰 움직임 없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의 흐름 속에서 작은 것들을 챙겨나가는 지혜. 이것이 순수 겨냥이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계책은 종종 전쟁의 틈새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군대가 행군하는 도중 원래의 목표 지점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예상치 못한 적의 보급창고나 수비가 허술한 작은 성을 발견했을 때 주력 부대의 흐름을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취하는 것. 큰 전략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눈앞의 작은 이익을 챙기는 유연함. 그것이 순수 겨냥의 전장속 모습이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수많은 장수들이 이 원칙을 몸으로 익히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 양을 만나면 멈추어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손을 뻗어 끌고 가는 것. 그 동시성이 이 계책의 묘미입니다. 순수 겨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지혜는 기회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림은 흔히 기회란 크고 분명하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정식으로 제안을 해오거나 세상이 뚜렷하게 신호를 보내오거나 내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바로 그 순간이 도래하는 것. 하지만 현실에서 기회는 대부분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작고 조용하고 때로는 다른 일을 하는 도중에 스쳐 지나가는 형태로 옵니다. 순수 겨냥은 말합니다. 큰 기회만 기다리지 말라고.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위에 이미 양이 있을 수 있다고. 두 번째 지혜는 준비된 사람만이 우연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 양을 만났을 때 그것을 끌고 갈 수 있으려면 이미 손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양손 가득 들고 걷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집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양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양인지 돌멩이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회 앞에서도 그냥 지나칩니다. 순수 겨냥은 결국 일상의 감각을 깨어있게 유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는 열린 눈과 열린 마음. 세 번째 지혜는 욕심과 기회포착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순수 겨냥은 지나가는 양을 끌고 가라고 하지만 모든 것을 끌어모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력 행군의 방향을 틀어서 양떼를 쫓아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원래의 목표와 흐름을 유지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손에 닿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본래의 목적지를 잃게 만들지만 기회포착은 본래의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도 더 풍요롭게 도착하게 해줍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안목이 순수 겨냥을 제대로 실천하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순수 겨냥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모임에 참석했다가 뜻밖의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 다른 일을 공부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정보가 오랜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 산책을 나갔다가 예상치 못한 영감을 얻어오는 것. 이 모든 순간이 순수 겨냥입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사실은 치밀한 계획보다 이런 우연한 포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 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쁘게 목적지만 바라보다 지나쳐온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당신의 길 위에 어떤 양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손을 뻗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양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병법 36개의 두 번째 묶음, 적전기의 6가지 계책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적과 나의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정면 승부만으로는 결판해내기 어려운 그 균형의 순간들 속에서 선현들이 찾아낸 지혜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6가지를 마음속에 조용히 되새겨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무중생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지혜였습니다. 아직 갖추지 못했더라도 당당하게 첫걸음이 내딛고 그 시작 속에서 진짜를 채워나가는 용기.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시작하지 못합니다. 시작이 곧 창조입니다. 두 번째, 암도진창. 겉으로는 저쪽을 보여주며 진짜는 이쪽으로 나아가는 지혜였습니다. 모든 것을 동시에 드러내지 않고 진짜 중요한 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 말을 아끼고 움직임을 조용히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이미 건너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격안관화. 강 건너 불을 바라보는 전략적 기다림의 지혜였습니다. 섣불리 뛰어들지 않고 상황이 스스로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인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조용히 힘을 비축하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움직임입니다. 네 번째, 소리장도. 웃음 속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감추는 지혜였습니다.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겉의 온화함과 속의 단단함을 함께 지니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한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이대도강. 작은 것을 내어줌으로써 더 큰 것을 지키는 지혜였습니다.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결단력. 자두나무의 쓰러짐은 패배가 아니라 복스마나무를 살리는 가장 숭고한 선택입니다. 여섯 번째, 순수겨냥. 걸어가는 길 위에서 우연히 마주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였습니다. 큰 기회만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작은 것들을 살피는 깨어있는 감각.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종종 그렇게 조용히 스쳐 지나가는 형태로 찾아옵니다.
적성계의 6개 책은 모두 한 가지 공통된 정신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면 돌파가 아닌 유연함의 지혜입니다. 힘으로 힘을 이기려 하지 않고 상황을 읽고 흐름을 타며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과감히 내어주고 때로는 조용히 나아가는 것. 그 유연함이야말로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인간 지혜의 정수입니다. 전쟁터의 병법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삶 자체가 크고 작은 균형의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하고 협상하고 관계를 맺고 선택의 기로에 서는 그 모든 순간에 적정계의 지혜는 조용히 우리 곁에서 길을 알려줍니다. 오늘 살펴본 6가지 계책 중 단 하나라도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삶의 어느 한 장면에서 조용히 꺼내어 써보시기 바랍니다. 36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국면의 지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